화식 열전의 상인들 중에서 유독 제가 법녀하고 자공 두 사람을 고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나라에 또 수백 년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부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철학 정도는 갖추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염원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속 성장 그 다음에 독재 하에서 정경유착 이런 것 때문에 재벌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미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했고 연신 터져 나오는 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비리 이런 부분들이 국격하고는 또 우리 경제 규모하고는 또 국민들 수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 경영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경영 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 문화 경영이라는 게 휴머니티하고 똑같습니다. 인문 경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인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 가운데 하나로 유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상은 뭐냐면 유학자 할 때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철학, 육아의 가르침하고 경영하고를 접목시켜서 그 육아의 가르침을 실천, 경영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인 수양 단계로까지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자기 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신상인들의 개념으로서 유상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부상이 됐고 오늘날 화교를 비롯해 화교 상인들을 비롯해서 중국 대륙에 있어서 상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유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자기한테 붙여주는 걸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이 상도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널리 알려놓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상인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죠? 정말 박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와 아울러서 유상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혁개방 이후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상인의 개념을 우리가 반면교사 내지 교훈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성은 충분하겠다. 그래서 2년마다 중국은 화교들이 뭘 합니까? 화상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한상대회라는 걸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또는 경영 철학적으로 과연 한국 상인들의 모델로서는 어떠한 모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또 그 경영 철학을 본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와 지원은 이제 전혀 없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상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싱가포르 또는 홍콩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리자청 같은 이가성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그 상인들은 얼마 전에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90세 생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상인들은 한때 붙은 별명은 전부 다 유상들입니다. 왜? 자기가 벌어들인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상들의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것을 넉넉히 마련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도. 그런 주변 상황의 변화, 또 우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산 사람으로서, 실존 인물로서, 인간으로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관우입니다. 그죠? 예, 관우입니다. 관우는 제신,
신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인데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 그러면 관우는 무슨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는, 얻게 만들어주는 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재물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관우는. 그러면은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법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관우가 아니라 중국의 상인들은 법녀를 신으로 모십니다. 뭘로 모시느냐? 상신으로 모십니다. 성인이자 신이 된 상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법녀입니다. 그래서 상성, 상신, 또 뭐 속된 말로 재신, 재물을 벌어들이는 신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상신 또는 상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제 또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무협소설을 한두 권을 안 읽어보신 분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이라는 홍콩의 무협소설가죠. 그죠? 이 김용의 무협소설을 뭐 남자분들은 한두 번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양반이 가장 멘토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법녀입니다. 김용이라는 무협소설가는 실제로 원래 직업은 무협소설가가 아닙니다. 신문사 사주입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 가운데 하나는 명보라고 하는 신문사의 창간주고 사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정치사설을 쓰고 자기가 처음에 신문사를 차리고 보니까 이 신문이 다른 신문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종이신문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문에 전부 다 연재소설 썼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나중에 소설집 나오고 했잖아요. 유명한 소설가들은 다 신문에 연재소설 안 하면 행세를 못 했는데 김용은 자기 신문에다가 이 신문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밤에는 무협소설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협소설가로 인식이 됐죠. 홍콩에서 100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2번을 직접 만났는데요.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사학가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김대인 하는데, 원래 이 성은요, 사씨입니다. 사량룡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사량룡, 근데 용자를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글자. 세근변에 중용할 때 용자가 붙어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잘라가지고, 김용이라고 자기 필명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법녀하면은 김용의 멘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토사구팽을 제일 먼저 입에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을 올린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명한 2인물인데 하나는 한신이라는 사람이고 한신은 그 앞서서 한신보다 한 300년쯤 앞서서 법녀라는 사람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예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그리고 인생 최고 절정기에 부귀영화를 모두 뿌리치고 떠나버린 사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2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고 법녀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인물이라면 장량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3세기 후반 사람입니다. 3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0년 뒤에 등장한 인물로서 장량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즉 법녀가 인생 최고 절정기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떠나버린 인물이고 장량도 한나라를 개국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버리고 물러남으로써 자기 인생 후반기를 잘 보존했던, 즉 진퇴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영감을 주고 통찰력을 주는 2인물입니다. 법녀는 인생 3모작을 모두 성공시킨 퍼펙트 가이입니다. 완벽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치가이자 군사가로 성공을 했고 인생 마지막에는 사업가로 성공을 함으로써 인생 3모작을 모두 성공시킨 인물이고 야사에 따르면은 법녀의 마지막을 같이 했던 인물이 서시라고 하는 중국 4대 미녀 가운데 한 여성이 법녀하고 말년을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야사도 전해오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남자이면 틀림없습니다. 범죄와 장량의 일대기를 얘기할 때 대개 이런 단어와 사자성어로 얘기를 합니다. 용태, 용감하게 물러나라. 공성용태라고 합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용감하게 물러나라. 성공불거, 성공한 자리에는 머무르지 마라. 지지,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인생에는 엑셀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엑셀레이터만 밟았다가는 추돌 사고 나기 십상이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만이 자기 인생에 지나간 길도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장량과 범녀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보시면은 공성용태, 지지, 성공불거 요 전부 다 장량 사당에 붙어 있는 글귀들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이 사람이 김용입니다. 화산에서 화산하면은 김용 무협소설 가운데 화산파 맨날 나오죠, 그죠? 실제로 중국에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에서 화산논검이라고 하는 김용 무협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들이 열려요. 그러면 김용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개회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게. 사마천 사기의 개연을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는데요. 사마천은 개연을 범녀의 스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녀가 개연으로부터 젊은 날 개연 7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요. 그리고 범녀는 참 멋있는 남자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오자서하고 같이 살았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 중국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많은 인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느 사람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도를 쭉 지금 현재 크게 한번 제대로 그려볼까 생각 중인데 저만 알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녀하고 같이 살았던 시대 인물은 좀 이따 소개할 자공도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녀하고 자공은 직접 만났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범녀는 월나라에 구천이라는 사람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싸웠잖아요, 서로. 그 5월 춘추, 5월 동주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오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오자서입니다. 그리고 그 오나라 지역에서 군대를 책임지고 병법을 책임졌던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손자묘법의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손무가 일찍 은퇴해서 그렇지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공의 스승은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그죠? 예. 이게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별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자서하고 범녀는 치열하게 싸웠던 관계입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초창기는 오나라가 월나라를 압도했고 나중에는 월나라가 오나라를 결국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월나라 구천이 오자서를 비롯한 문종 이런 월나라의 인재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나라의 내부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서시를 보내가지고 미인계를 쓰죠. 그래서 오나라 왕 부차가 음탕하게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네 나라 힘만 믿고 살다가 결국은 월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멸망하고 자결함으로써 오나라가 멸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 그러면 부차하고 오자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오나라 왕 부차가 맨날 잔소리하고 바른말 하는 오자서의 충고를 듣기 싫다고 백비라고 하는 간신배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오자서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오자서가 검으로 자기 목을 그어가지고 자결을 함으로써 오나라의 큰 기둥 하나가 사라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생전에 큰 라이벌 관계고 특히 범녀는 초창기 오나라한테 패해가지고 월나라 왕 부천하고 같이 오나라에 3년 동안 오나라 왕 부차의 시중을 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서하고 실컷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낸 사이죠.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라이벌도 그런 라이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녀가 얼마나 멋있는 남자냐 그러면 오자서가 부차가 내려준 검으로 목을 그어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 오자서가 저주를 퍼붓고 자결을 합니다. 내 두 누나를 뽑아서 오나라의 성문인 고서성 성문에다가 걸어라. 내가 오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 결목현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주입니다. 누나를 판에서 문에다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자서의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지 않고요. 말가죽에 싸가지고 전당강에 버려버립니다. 그 말가죽을 치자피라고 합니다. 한자로.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가죽이라는 뜻이 가죽피자를 써가지고 법녀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은퇴하면서 제나라 지역으로 자기가 숨어 지내려고 은퇴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뭘로 바꾸냐? 치자피로 바꿉니다.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오자서에 대한 오마주죠. 그죠? 네. 이게 참 멋진 남자입니다. 그죠? 오자서는 비록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경쟁에서 처참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했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30년간에 걸친 라이벌이었지 않습니까? 그 라이벌에 대한 그 애도죠. 그죠? 애도의 표현으로 오마주로서 자기 이름을 말가죽으로 바꿉니다. 치자표로 바꿉니다. 법녀의 간략한 생애를 보겠습니다. 대개 기원전 536년에 태어나서 공자님보다 한 15년 정도 늦게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고 기원전 약 44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려 89세까지 살았으니까 천수를 누리다가 갔죠. 그죠? 월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초나라 지역인 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 지금도 완 지역에 가면 이제 법녀의 무덤과 상이 있습니다. 아까 첫 장면에 보셨던 왼쪽에 있는 그 상이 법녀상입니다. 젊었을 때 각지를 떠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문종이 법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월나라 왕 구천의 아버지인 윤상에게 추천을 함으로써 월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나라 부차와의 대결에서 패해가지고 전서가 아니고 전사입니다. 윤상이 오나라에게 패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년에 부차가 월왕 구천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94년에 오나라에서 패배해서 3년 동안 부차를 시중을 들고 돌아와가지고 와신 상담합니다. 그건 들어보셨죠? 그죠? 와신 상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교훈, 10년 생취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10년 동안 패배한 것을 교훈 삼아서 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10년 생취는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인구를 비롯해가지고 농업 생산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세금을 줄여주고 함으로써 생업에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서 장차 오나라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와신상담과 더불어서 유명한 명언이 됩니다. 10년 교훈, 10년 생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관책과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오나라 내부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게 서시라고 하는 유명한 4대 미녀 가운데 하나고요. 이 오른쪽이 잘 아시는 와신상담, 곰슬개를 맛보는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원전 484년에 오자서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2년에 오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468년 무렵에 법녀가 월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같이 떠나자고 문종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문종은 망설이다가 결국은 월왕 구천이 내린 검을 받아들고 자살합니다. 문종이.
그때 법녀가 인용한 유명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냥개는 삼키는 단계다. 구천이라는 사람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귀영화는 권력은 함께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함께 떠납시다. 했는데 문종은 설마 그러다가 결국은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자표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제나라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금을 축적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제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도 잘 다스릴 것 같거든요. 실제로 법녀는 정치가이자 군사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수 존명 불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명성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상스럽지 못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산동성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주해서 이제는 물류업을 상업으로 치부를 합니다. 사마천 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법녀는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았다. 그래서 삼치천금 또는 천금삼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치부한 천금을 모두 이웃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치삼산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3번 모아가지고 3번 나누어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말년에 잘 아시다시피 서씨와 더불어서 자기 연인인 서씨와 더불어서 나중에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법녀가 서씨를 구출해내서 같이 떠났다라고 하는 게 민간 설화입니다. 이거는 뭐 사마천 사기에는 재미있게도 서씨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상식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왕별이의 우미인 있죠, 그죠? 우미인하면 우미인의 최후는 대부분 다 자살한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우희가 자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만 나올 뿐이죠. 민간에 전해오는 설화입니다. 이 법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하면 도주공이다. 왜? 이름을 정도로 이주하면서 또 한 번 바꿉니다. 법녀가. 그래서 처음엔 치이자피였다가 나중에 도주공으로 아마 정도 지역의 도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도주공으로 바꿔서. 그래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부자하면 누구나 도주공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 속담이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 법녀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상인들의 멘토로서 법녀가 자리 잡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녀가 삼치삼산 할 수 있었던 인생 삼무작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합니다. 법녀는 일단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완 또는 정도 지역은 전부 다 천하의 교통 요지였어요. 그래서 각지로부터 오는 정보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지금 현대사회,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횡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질량을 가려내는 그 고급 정보들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춘추시대 때 사공자들, 춘신군, 맹상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요즘 왜 평원군,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더라? 이름을 또 잊어버렸다. 이 4명의 사공자들이 식객을 3,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았다. 이제 식객 3,000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파생을 시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식객을 왜 수천 명씩 거느리고 살았느냐? 저는 정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3,000명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모시는 주군에게 정보들을 전달해 주면은 또 그 밑에 뛰어난 인재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그죠? 분석을 해서 고급 정보를 추출해서 올리면은 이 사람이 임금에게 갖다가 이 정보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보력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이웃나라 왕이 사냥하러 나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만큼 정보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공자들이. 그래서 범녀가 나중에 상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젊은 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획득한 정보죠. 이건 뭐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인문 지리에 대한 그리고 풍토와 풍습에 관한 정보들이 결국은 바탕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내가 누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어떤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었느냐, 그리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동시대 인물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폭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땡 맞고 살았으니까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왜 유신교육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학교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현역 군인이 딱 교물 앞에 서가지고 단속부터 시작합니다. 괜히 멱살 잡고 뭐 똑바로 해라, 모자 조금만 삐뚤어져도 뭐라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는 운동장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시원찮으면 바로 몽둥이가 날라오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내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양반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제는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괜히 때리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인데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학생들한테 비판적인 정신에 대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게 학생들한테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트라우마는 그게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연약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아닌 세대들하고 그런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막 갑자기 내 자신이 욱하는 게 나온다든지 그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13살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 6년 동안에 그 폭력이 결과적으로는 몸에 배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동시대에 어떤 인물들과 함께 살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근데 범녀라는 사람들과 교류했던 인물들이 당대에 내노라는 인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로서는 구천 부차,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준 문종이라고 하는 행정 전문 정치가,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군사가이자 정치가였던 강직한 오자서, 그죠? 그리고 중국의 병법, 병가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을 남긴 이 사람은 이제 병성이라고 합니다. 병가의 성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는 손무. 그 다음에 오자서의 일생을 망치고, 즉 원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작용을 했던 악한 인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백비라고 하는 간신까지도 직접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들을 만남으로써, 교류함으로써 자기의 기본적인 바탕, 그런 정보와 더불어서 고급스럽게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인생의 진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정보와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연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자기 철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게 사물에 대한 범녀만의 남다른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범녀의 무덤이고요. 그 안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어느 나라의 왕이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이 죄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반은 벌을 줘야 된다라고, 반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졌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사신을 범녀에게 보내가지고 범녀의 의견을 묻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럼 한 발 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똑같이 생긴 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0금이 나가는데 하나는 1000금이 나갑니다. 색깔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완전히 쌍둥이인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왜 하나는 절반밖에 안 나가느냐. 한 놈을 옆에서 살짝 쳐다보면 약간 두껍게 보인다. 한쪽 옥이 이 옥보다 조금 두껍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값이 2배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해드리라. 그랬더니 왕이 그걸 알아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두꺼울 후자.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아,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후덕하게 덕을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을 용서해 줬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즉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통치자는 웬만하면 덕을 베풀고 후덕한 쪽으로 선택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범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치삼산 3번 천금을 모아가지고 3번 모두 다 노블레스 오빌리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범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화에서도 우리가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주역 곤괴라고 하는 괴에 보면 군자는 후덕으로 재물을 얻는다. 국어라고 하는 책에는 후덕한 자만이 복을 많이 받는다. 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범녀가 왕에게 직접 실천하라라고 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범녀의 사업의 성공 비결을 종합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에 나와가지고 만났던 수많은 인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 그리고 자기 수양, 자기 확고한 철학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일화가 바로 이 후덕이라고 하는 일화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